6살짜리 손녀딸이 갑자기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난 성격이 못됐대요. 이상하게도 재혼한 아빠만 만나고 오면 손녀딸이 이해하지 못할 얘기만 합니다. 할머니 박순자 씨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애가 커가면서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시기일 뿐이에요. 아들은 별일 아니라고 얘기만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손녀의 이상 행동이 계속되자 할머니가 손녀에게 물어봅니다. 서윤아, 아빠가 너 혹시 때렸어? 설마 했는데 서윤이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이 집안에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란 것을요. 도대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순자 씨는 구청 민원 안내 창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서서 시민들을 응대하는 일이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퉁퉁 붓지만 이 일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게 좋았거든요. 그날 오후 4시 반, 옆 창구 동료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박순자 씨, 손녀 데리러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 4시 반이에요. 순자 씨는 화들짝 놀라 시계를 봤습니다. 손녀 서윤이가 학교 끝나고 혼자 있을 시간이었죠. 황급히 가방을 챙겨 구청을 나섰습니다. 학교 앞 놀이터에 도착했을 때 서윤이가 혼자 그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집에 간 뒤였죠. 그네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순자 씨가 다가가 이름을 부르자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웃음은 없었습니다. 왜 혼자 있냐고, 오늘 아빠 집에 안 가냐고 물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서윤이는 아빠 정훈 씨네 집으로 갔거든요. 이혼한 부부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면접 교섭권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안 가고 싶어.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가 아이의 손을 잡으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손등에 파란 멍이 있었거든요. 어디서 다쳤냐고 물으니 아이는 학교에서 넘어졌다고 말하며 재빨리 손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 불안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소 같으면 제잘제잘 학교 이야기를 하던 아이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한테 혹시 아픈 데는 없냐고, 할머니한테는 말해도 된다고요. 하지만 아이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난 나쁜 아이야. 순자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자기를 나쁜 아이라고 말하다니.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물으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그랬어. 내가 나쁜 아이라고. 말 안 들어서 그런 거래. 순자 씨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넌 나쁜 아이 아니야. 절대로. 아이의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를 재운 뒤 순자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 멀리 사위가 사는 아파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정훈 씨는 동네에서 존경받는 경찰관이었습니다. 생활안전과에서 근무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죠. 교통정리도 하고 실종 아동 신고가 들어오면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모범 경찰관으로 나왔었죠. 순자 씨도 처음엔 그를 믿었습니다. 딸이 재혼할 때 경찰관이라는 직업에 안심했었습니다. 딸은 정훈 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아이한테도 잘해준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달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윤이가 아빠 집에 다녀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는지 자다가 깨서 울었고 아빠 이야기만 나오면 손톱을 뜯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서윤이가 수업에 집중을 못한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순자 씨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적응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다음 날 순자 씨는 구청 민원실 분실물 보관함에서 작고 낡은 녹음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잃어버린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던 물건이었죠. 작동 확인을 위해 버튼을 누르자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걸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날 저녁 내일 아빠네 집에 갈 준비를 하는 서윤이에게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거 내 가방에 넣어둘까? 심심할 때 음악 들을 수 있는 기계야.
아이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서윤이 가방 안주머니에 넣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혹시 괜한 의심인 건 아닐까? 사위를 믿지 못하는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서윤이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던 말이요. 난 나쁜 아이야 라는 그 말이요.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정훈 씨네 아파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저녁 서윤이가 아빠네 집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말없이 그저 꼭 안기기만 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이를 재우고 난 뒤 조심스럽게 서윤이의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빨간 불빛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다 닳을 때까지 녹음이 된 거였죠. 그날 밤 11시 순자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기를 연결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이가 가방을 놓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이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그건 아파. 순자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어지는 건 무겁고 거친 남자의 숨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냉랭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넌 나쁜 아이야. 말 안 들으면 엄마처럼 될 거야. 울지 마. 아빠는 경찰이니까 법대로 가르쳐 주는 거야. 순자 씨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이가 흐느끼는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다시 정훈의 목소리가 반복됐습니다.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법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짓누르는 말들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재생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경찰을 믿고 살았습니다. 어려울 때 신고하면 달려와주는 사람들, 시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법을 말하는 사람이 집안에서는 법 없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엄마 수진이 일하는 음악치료실이었죠. 복도에서 마주친 수진은 순자 씨를 보자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왜 여기 왔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수진을 빈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 일부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파일이 끝나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긴 팔 가디건을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에 선명한 멍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손목 근처에는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멍도 있었습니다.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멍이 있다고 하지만 신고하면 그 사람이 직장까지 찾아올 거라고 자기는 무섭다고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순자 씨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무섭다고 하지만 아무도 안 하면 자기가 해야 한다고요.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후에 구청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민원실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번호를 혹시 아느냐고요. 동료는 잠시 순자 씨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메모지에 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자 씨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한참 동안 그 메모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정우는 경찰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순자 씨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꿀 것이었습니다. 가족관계도,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딸과의 관계까지도요.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다시 서윤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손등에 파란 멍, 떨리는 작은 어깨, 그리고 그 목소리. 난 나쁜 아이야 라고 말하던 그 작은 목소리요. 순자 씨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마침내 전화 너머에서 침착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신고하려고 한다고 손녀가 학대받고 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순자 씨는 끝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상담원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나이 상황, 증거에 대해서요. 순자 씨는 녹음 파일이 있다고, 멍도 있다고, 새엄마도 같은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지금 아이와 함께 있느냐고요. 순자 씨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상담원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해졌습니다. 괜찮다고 내일 담당자가 연락할 거라고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순자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요.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담당자가 연락을 해왔고 가정 방문 조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었죠. 순자 씨는 수진과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서윤이의 상태를 기록하고 모든 걸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서윤이의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할머니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퇴근 후 바로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파일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미술 시간에 그린 서윤이의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제복을 입은 큰 남자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손은 비정상적으로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아이가 울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찢어진 하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한쪽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이에게 이 그림에 대해 물어봤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이 사람은 무서운 아빠라고 나를 지켜주는 척하지만 나를 제일 많이 아프게 한다고요. 선생님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소름이 돋았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이 작은 손으로 그린 그림 하나하나가 비명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고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처리하고 있다고 곧 나아질 거라고요. 학교를 나서는 길, 순자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 씨가 증거가 될 만한 게 있다고 아이랑 놀아줄 때 찍은 사진들이 있다고요. 서윤이의 팔, 다리에 있던 멍들을 우연히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거나 놀 때 찍은 일상 사진들이었는데 거기에 서윤이의 상처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순자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녹음 파일, 그림, 이제 사진까지. 증거는 점점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린 준비해야 해요. 그 사람이 먼저 알아차리기 전에. 같은 시각 정우는 경찰서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관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담당하게 된 거였죠. 동료들 앞에서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무고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거 없는 고발은 죄 없는 사람을 망치고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회의실 안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모범적인 경찰관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집안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나중에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저 입으로 증거 없는 고발을 말하다니. 증거는 이미 넘쳐나는데요. 그날 저녁 정우는 서윤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이번 주말도 면접 교섭 날이었거든요. 순자 씨는 현관에서 정우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복 차림으로 미소까지 지으며 어머님 건강은 어떠시냐고 서윤이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낸다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서윤이는 아빠를 따라가며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순자 씨는 아이에게 작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밤 10시 수진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훈이 아까 집에 들렀다고 서윤이 가방을 뒤지는 걸 봤다고요.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서윤이는 무서워서 방 안에 숨어 있었다고요. 순자 씨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녹음기요. 정훈이 녹음기를 찾고 있는 거였습니다. 혹시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의심하는 걸까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정훈의 아파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새벽 2시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 씨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정훈이 서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채였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아주 천천히요. 순자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정훈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잠깐만 문 열어주시겠어요? 순자 씨는 인터폰을 통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정훈이 대답했습니다. 서윤이 물건을 찾아야 한다고요. 순자 씨는 알았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순자 씨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으니 내일 다시 오라고요. 정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웃었습니다. 알겠다고 내일 보자고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그 웃음이 불편했습니다. 무언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서둘러 서윤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어젯밤 일을 이야기하며 조사를 앞당길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는지 오늘 오후에 바로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정훈은 그날 아침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수진이 음악치료실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진실은 아주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할머니가 손녀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제복을 입은 정훈이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한산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훈이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직장까지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않았냐고, 왜 어머니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정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자기는 경찰이라고 가족 문제를 밖으로 꺼내면 누가 피해를 보는지 알 거라고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안 무서워요. 이미 신고했어요. 당신이 뭘 해도 소용없어요. 정훈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말없이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제복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 한편은 가벼워졌습니다. 같은 시각 순자 씨는 민재와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았습니다.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담당자는 2명이었습니다. 한 분은 사회복지사, 다른 한 분은 아동심리 전문가였습니다. 순자 씨는 가져온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상담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정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넌 나쁜 아이야. 말 안 들으면 엄마처럼 될 거야. 사회복지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파일이 끝나자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서적 학대라고, 신체적 폭력의 정황도 있다고요. 민재가 준비해온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서윤이가 아동센터에서 놀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팔과 다리에 선명한 멍이 보였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사진들은 멍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심리 전문가가 서윤이의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검은색으로 칠해진 얼굴, 비정상적으로 큰 손, 찢어진 하트, 그림 구석에 무서워요라는 글씨. 전문가는 아이가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물었습니다. 가해자가 경찰이라는 게 사실이냐고요?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활안전과 소속이라고,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신중하게 진행해야겠다고, 하지만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요. 오늘 밤부터 임시보호 조치를 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담당자가 덧붙였습니다. 경찰서 감찰팀에도 통보할 거라고, 공무원의 가정폭력은 별도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5시 순자 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훈이 병원에 왔었다고, 하지만 자기가 이미 신고했다고 말했다고요. 순자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법이 그 사람을 볼 차례예요.
그날 저녁 6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 2명이 순자 씨 집을 방문했습니다. 서윤이와 단둘이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인형을 꺼내 보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아빠가 무섭냐고, 아플 때가 있냐고요.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화나면 때린다고, 울면 더 혼난다고요. 담당자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담당자가 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아이를 따로 재우라고, 곧 가정조사가 들어간다고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훈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서 감찰실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오전 출석 요청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6시 순자 씨는 서윤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오늘따라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와 면담한 일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 씨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정훈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제복을 입은 채였습니다. 순자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순자 씨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정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서윤이를 데리러 왔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오늘은 면접교섭 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훈은 그래도 자기 딸이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은 안 된다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정훈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자기는 경찰이라고 왜 자기 딸을 못 만나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서윤이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현관 쪽을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아빠 목소리를 들은 거였죠. 작게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순자 씨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밖에서 정훈이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점점 세게요.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순자 씨는 서윤이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담당자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다고, 경찰도 함께 갈 거라고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정훈은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드리지 않았지만 인터폰 화면에 그의 모습이 계속 보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인터폰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2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 1명이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제복의 어깨에는 정훈과 다른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감찰실 소속이었습니다. 정훈이 그들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훈 씨, 아동보호 조치가 발동됐습니다. 임시접근 금지 명령입니다. 정훈은 멍하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경찰인데 자기한테 명령을 내리느냐고요. 감찰 담당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일 오전 9시 감찰실로 출석하십시오. 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료 경찰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을 겁니다. 담당관이 덧붙였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떠나라고, 일주일간 접근 금지라고 말했습니다. 정훈은 고개를 돌려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문 너머에 서윤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제복 차림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자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담당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서윤이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작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갔냐고요? 담당자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안 올 거라고요. 서윤이는 처음으로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 씨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당분간 서윤이는 할머니와 함께 지내게 될 거라고,
법원 심리가 열릴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거라고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서윤이 손을 꼭 잡고 잠을 청했습니다. 아이는 악몽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불 켜고 들어왔다고요. 순자 씨는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할머니가 지켜줄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새벽 정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집이었습니다. 수지는 이미 짐을 싸서 나간 뒤였습니다. 그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 그는 제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걸어두었습니다. 제복은 더 이상 그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가정법원에서 임시심리가 열렸습니다. 작은 법정이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정우는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순자 씨와 수진, 아동보호 전문기관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정우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제복은 입지 않았습니다. 감찰실 조사 후 직무에서 잠시 배제된 상태였거든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정훈에게 물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정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훈육이었을 뿐이라고 자기는 경찰로서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결코 학대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다소 엄격했을 수는 있지만 악의는 없었다고요.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규율을 중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때 아동보호 전문기관 담당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출할 증거가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파일 하나를 판사에게 건넸습니다. 서윤이가 그린 가족 그림들이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여러 장의 그림이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그림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그림 6개월 전. 3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아이. 두 번째 그림 4개월 전. 아빠의 손이 조금 커졌습니다. 표정도 굳어 보였습니다. 세 번째 그림 2개월 전. 아빠의 얼굴이 붉은색으로 칠해졌습니다. 손은 더욱 커졌고 아이는 작아졌습니다. 네 번째 그림 1달 전. 아빠의 얼굴은 검은색이었습니다. 손은 비정상적으로 크고 제복 윤곽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구석에 움츠려 있었고 하트는 반으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그린 후 서윤이에게 물어봤다고,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읽어내려갔습니다. 이 사람은 무서운 아빠예요. 나를 지켜주는 척하지만 나를 제일 많이 아프게 해요. 법정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판사가 정훈에게 물었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고도 할 말이 있느냐고요. 정훈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천천히 저었습니다. 판사는 다른 증거들도 검토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수진의 진술서, 담임 선생님의 관찰 기록. 모든 증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고 판단된다고요. 특히 아동이 직접 그린 그림은 아이의 내면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박순자 씨에게 임시로 이전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판사가 덧붙였습니다. 정훈 씨에게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지고 아이와의 만남은 전문가 동반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순자 씨는 잠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는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가는 길, 순자 씨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 씨는 서윤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미술 시간에 무지개를 그렸다고 선생님이 예쁘다고 칭찬했다고요. 순자 씨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회복시켜야 하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이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다는 걸요. 임시 양육권 결정 후 순자 씨와 수지는 서윤이와 함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정훈의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새로운 동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처음 며칠간 밤마다 문을 잠그고 잠들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며 깼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수지는 매일 밤 아이 곁에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음악 치료사였던 그녀는 아이의 마음을 노래로 꿰맸습니다. 처음엔 짧은 동요였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곰 3마리. 그 다음엔 피아노 선율이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어느 날 밤 수진이 피아노를 치며 물었습니다. 서윤이도 배워보고 싶냐고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수지는 아이의 작은 손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 레, 미. 아이의 손가락이 천천히 건반을 눌렀습니다. 소리가 울렸습니다. 맑고 깨끗한 소리였습니다. 서윤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예쁜 소리다. 아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음악은 약보다 오래 간다고, 마음을 천천히 감싸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침마다 서윤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학교 시간엔 항상 교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를 보면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고요. 한편 정우는 경찰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실은 차가웠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경찰관이 지금은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감찰관이 말했습니다. 공무원의 가정폭력은 공직 적합성 문제로 이어진다고 6개월간 직위해제 처분과 함께 심리치료 프로그램 의무 이수 명령이 내려진다고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나오는 길, 한 동료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래 함께 일했던 선배였습니다. 선배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다시 시작하면 돼.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는 이미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빈 집이었습니다. 텅 빈 거실, 텅 빈 방. 가족의 흔적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윤이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빠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정우는 한참 동안 그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변화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정우는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분노 조절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왜 상담을 받으려고 하느냐고요? 정훈이 대답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아이가 아팠다고,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다고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는 인정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서윤이는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악몽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서윤이가 집에 와서 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담임 선생님이 칭찬했다고, 발표를 잘했다고요. 순자 씨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지는 병원으로 복직했습니다. 음악치료실에서 다시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녀 자신도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멍이 들까봐 두려워했던 날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 달 후 정우는 아동폭력 예방교육 봉사를 신청했습니다. 감찰관은 의아해했습니다. 가해자가 예방교육을 하겠다고요? 하지만 정우는 말했습니다. 자기처럼 잘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돕고 싶다고요. 감찰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허락했습니다. 단 전문가 감독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제복 상자 앞에 섰습니다. 6개월 후 다시 입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복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일.
그게 정말로 무엇인지 이제야 배우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이의 방에서는 수진이 부르는 자장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해냈습니다.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몇 달 뒤 구청 문화회관에서는 아동폭력 예방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무대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사회자 뒤로 봉사자 명단이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 정훈 전 경찰관. 그는 무대 뒤편에서 조용히 의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제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훈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일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캠페인 오프닝 곡을 연주했습니다. 부드러운 선율이 회관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순자 씨는 관객석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서윤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대 위 수진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서윤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피아노 치고 싶다고요. 순자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순자 씨는 정훈을 멀리서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뒤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물병을 나르고 쓰레기를 줍고 안내를 도왔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정훈은 마지막까지 남아 정리를 도왔습니다. 순자 씨가 서윤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오다가 정훈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이는 아빠를 보고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할머니 뒤에 섰습니다. 정훈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끝까지 포기 안 해주셔서. 순자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지켜야죠. 아이 말고 당신 자신을.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서윤이가 아빠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순자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윤이는 도화지를 펼쳤습니다. 크레파스를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와 수지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이의 손놀림이 한결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밝은 하늘, 노란 해, 초록색 풀밭, 그리고 나란히 선 세 사람. 할머니, 엄마, 그리고 작은 아이.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림 한쪽 구석에는 파란색 제복을 입은 사람이 작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얼굴은 검은색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그 그림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우리 다 괜찮아. 순자 씨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서윤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훈은 상담센터에서 마지막 세션을 마쳤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변했다고 계속 노력하라고요. 정훈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센터를 나서는 길, 그는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정훈은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는 다시 뛰어갔습니다. 정훈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일.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제복의 파란색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집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이가 수진과 함께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아이의 손놀림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작은 용기에서 시작됐다고요. 녹음기 하나, 전화 한 통. 포기하지 않은 마음. 그게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실은 늦게 도착했지만 결국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